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오후 5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애국 세력이 요사이 여러 가지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8월 15일에는 국회 광화문에서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여는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출생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있는데 출생 증명서를 지울 수가 있습니까? 지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있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광화문이 있고 국회가 있고 헌법이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않았다고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국민들도 민족이란 말에 이제 신물이 날 겁니다.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민족이란 말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고 민족이라는 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그럼 그게 무슨 민족이냐? 따져보면 그 민족은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인종주의와 계급투쟁론이 결합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이념이죠. 그걸 숨기고 민족이란 말을 앞세워가지고 국가 위에 민족이 있다. 자유 위에 민족이 있다. 민족 앞에서는 모두 다 복종하라, 절하라. 민족 우상 숭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란 말이 19세기 말 이전에 우리 한국인들의 사전에도 없었던 말입니다. 민족이란 말이 일본에서 만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만든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용 안 해야 되죠. 물론 가족이란 말도 일본에서 만들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순혈주의가 강해가지고 일본에서 만든 국민학교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초등학교를 바꾸게 됐습니다만 이 민족이란 말로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민족이란 말로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하려고 한 좌파들이. 그것은 대한민국의 수립이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정치제도, 같은 종교, 그리고 같은 말을 쓰면서 1000년 이상 사니까 특별한 유대관계가 생겼습니다. 민족의식이 생긴 것이죠.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침을 받으면 민족의식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일제시대가 되니까 더욱더 민족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란 말을 잘못 쓰면은 자기 부정으로 갑니다. 제일 잘못 쓰는 게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은 민족 통일 국가가 아니니까 반쪽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을 같은 민족으로 간주해가지고 같이 국가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이런 환상이죠. 환상. 그런데 민족이란 말을 정확하게 규정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은 민족의 범위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 반역자입니다. 따라서 민족 반역자와 같이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기로 약속한 자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 기회에 이 민족의 원천이 되는 민족이라는
그것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 1000년 동안 같이 살다가 민족 의식이 생겼는데 그 최초의 계기는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그런데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자들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한국의 좌익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때 외세를 끌어들였다. 즉 당나라를 끌어들였다. 그래서 동족을 쳤다. 백제 고구려를 쳤다. 민족 반역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때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신라, 백제, 고구려 사이는 다 적국이었습니다. 적대적 종족이었어요. 말도 서로 잘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민족입니까?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민족이란 개념이 그 1300년 뒤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1300년 전으로 소급시켜가지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초해서 세워진 최초의 국민국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한 민족의 흉기화죠. 그건 그렇고 신라가 왜 통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한반도 상황에 대입할 만한 면이 있습니다. 신라는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문명화가 됐습니다. 가장 늦게. 그 기준이 바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불교 그리고 한자 이게 가장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연구 대상이죠. 연구를 하면은 결론도 오히려 간단합니다. 백제 고구려는 내부 분열로 망했습니다. 신라는 내부 단합을 이루었습니다. 내부 단합을 이룬 신라가 비록 나라는 작지만은 동원력이 강하고 해서 인구가 많은 국토가 넓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가 있었고 플러스 당나라와 동맹을 했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우위에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잘한 거죠. 동맹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내부 통합을 잘 했습니다. 이러니까 신라가 삼국통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당시에 가장 부자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인구도 백제가 고구려보다 더 많았어요. 그럼 백제는 왜 망했느냐? 분열로 망했습니다. 고구려는 왜 망했느냐? 분열로 망했습니다. 영계소문 죽은 뒤에 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할 때 결전장 하나가 황산벌 싸움이죠. 660년에 지금 논산 근방에 있는 황산벌에서 백제 신라가 결전을 하는데 신라는 동원한 군대가 5만 명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5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인구가 많은 백제가 5천 명밖에 동원할 수 없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때 백제가 분열이 돼가지고 지방에서는 중앙을 잘 돕지 않으려고 했다. 분열이 돼 있어. 분열된 나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동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안 모입니다. 동원력이 중요합니다.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인구는 작지만 동원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배, 20배 되는 아랍과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라는 동원력이 강해서 5만 명을 동원했고 백제는 인구가 많은데도 5천 명밖에 안 됐다. 여기에 승패가 난 것이죠. 이 삼국사기를 분석해 보면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또 신라예요. 신형식 교수가 신라 통사를 썼는데 거기 보면은 삼국사기를 통계를 냈는데 삼국시대의 통계입니다. 삼국시대 통일하기 전에 신라는 전투 횟수가 총 174회고 고구려는 145회고 백제는 141회입니다. 신라가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한 것은 고구려, 백제, 가야, 외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통계도 보면은 신라는 322회입니다. 백제는 191회, 고구려는 153회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와 관련된 기사가 삼국사기에 많은데 신라가 가장 많아요. 그건 뭐냐면 신라는 정치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게 되고 천재지변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은 국민을 통합시킬 것이냐, 좋은 제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이 정치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정치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전쟁도 잘했지만은 전쟁도 정치를 잘해야 전쟁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치의 핵심은 국민들을 단결시키는 겁니다. 국민들을 단결시키려면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도층이 분열하면 국민도 분열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신라는 여기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신라의 국가 지도부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 세 사람은 단결했습니다. 더구나 단결하기 어려운 구성이었어요. 김유신은 가야의 왕족이었습니다. 가야. 그런데 가야와 가야 출신과 신라 출신이 혼인을 통해서 한 덩어리가 된 거죠. 더구나 김유신은 가야 출신이면서도 국방장관 합참의장격으로서 한 40년 동안 병권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의심을 받아서 제거되지도 않고 또 본인이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되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삼국통일 하나에 집중을 해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된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내부 통합입니다. 단결이 잘 돼 있었던 것이죠. 적전분열하는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합니다. 적전분열로 망한 나라를 꼽으라면은 이 세계사에서 망한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적전분열로 망합니다. 중국의 송나라, 대한민국처럼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처럼 못 사는 여진족의 금나라, 그란족의 몽고족의 원으로부터 차례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사이공 정부 잘 살았어요. 무기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전분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죠. 백제가 분열했습니다. 의자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10여 년간은 잘 했는데 나중에 호화방탕해버렸습니다. 호화방탕, 무사안일로 가버렸습니다. 분열했습니다. 이 백제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나라와의 동맹의 외교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백제는 당나라 앞에 있는 수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백제 무왕 시절입니다. 서기 611년에 백제 무왕은 사신을 수나라로 보내가지고 수양제에게 제의를 합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는 백제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자청을 합니다. 그 다음 해가니까 612년에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백제의 무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수양제가 아주 을지문덕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길로 수양제가 참사를 당하고 당나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나 당의 이 집권 세력이 북방 계통이었어요. 북방 초원지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백제는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우리를 돕는다고 했더니 믿었더니 우리가 불리하다고 돕지도 않았다. 그런 정보를 아마 이어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왕 28년, 서기 627년입니다. 이제 정권이 중국에서는 수에서 당으로 바꿨어요. 왕은 조카를 당에 보내가지고 말하자면 우호 관계를 요청을 합니다. 이때 당태종인데 당태종이 백제 사신한테 이야기를 해요. 신라를 침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라를 침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신라에게 기울고 있었느냐? 당나라가 하는 것은 수나라로부터
백제는 믿을 수 없으니까 신라는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예가 바로 서기 643년인데 이때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아직 신라는 당나라와 정식으로 동맹을 맺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조를 합니다. 신라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신라가 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고구려 남쪽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도 당나라가 져요. 고구려한테 패퇴를 합니다. 또 신라가 고구려를 치는 사이에 백제가 신라를 쳤어요. 7개 성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신라는 당나라를 돕다가 성만 몇 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당나라는 신라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신라는 손해를 봐가면서 당나라와 약속을 지킨다. 그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백제를 버리고 신라와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기 648년에 선덕여왕의 명령을 받은 김춘추가 당에 가서 당태종과 만나서 담판을 짓는 거죠. 여기서 나당연합이 만들어집니다. 나당연합. 그 12년 뒤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라는 군사력도 강했겠지만 첫째 내부 단합을 통해서 정치를 잘해가지고 단결을 했다. 그리고 외교를 잘해가지고 신의 있게 외교를 해가지고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요사이 한국에 대입을 하면은 한국 정권이 내부 단합을 이룩하고 내부 단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적 세력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적 세력이 있으면은 단합이 안 돼요. 이적 세력을 최소화시키고 격리시키고 해서 의견은 다르더라도 생각은 다 다르더라도 적을 분명히 한다. 북한을 적으로 본다. 하는 데 대한 합의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북한 노동당 정권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해야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강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내부 단합만 이루어지면은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주적 개념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승만 박정희가 주적이고 김정은은 주적이 아닌 것처럼 되어가고 있고 따라서 한미동맹도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전 분열에 의해서 그리고 외교의 실패에 의해서 백제처럼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입니다. 신라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즉 자주국방 능력입니다. 자주국방. 혼자서라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해가지고 독한 마음으로 또 지도층이 현재로는 내부 통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열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신라를 닮고 대한민국은 백제를 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북한 노동당 정권이 가지고 있는 내부 모순을 생각한다면 신라에 비교할 바는 아니죠. 신라는 소정방이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신라가 결전태세를 취하니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고종이 소정방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친 김에 신라를 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정방이가 한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가 적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래 사람은 위 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 단합이 잘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북한은 그 정도는 아니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내부 분열이 돼 있는데, 내부 균열이 돼 있는데 여기 충격이 가해지면은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북한이 신라처럼 자주국방력을 놓지 않고 통일 의지가 강하고
대한민국은 백제처럼 잘 살긴 잘 사는데 자주국방 의지가 약한 데다가 동맹 외교에도 실패하고 내부적으로 분열됐다. 이러면은 대한민국이 백제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역사적인 하나의 상상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